자, 그 다음에 전자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자유도 법칙에서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게, 이 크기를 또 어떻게 구할 건지, 이 유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또 파악을 할 건지, 또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던 플랭의 왼손 법칙과 비슷한 플랭의 오른손 법칙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좀 있는데, 이 법칙들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럼 전자유도 법칙이라 한다면, 일단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의미. 자, 뭐, 이 그림의 설명에 대한 거와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좋겠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코일에, 자, 이 자속이 변화를 하면, 자, 이 코일, 이 양단에 이 전압이 유기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전자유도 법칙입니다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 이제 코일의 자석이 변화를 하게 되면 코일 양단의 전압이 유기되는 현상이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얘를 가지고 응용한 전기기기가 무엇입니까? 한다면 얘는 변압기 원리가 돼요. 자, 그럼 이 그림을 좀 더 쉽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책하고 그림은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 어떤 코일이 있다고 하고 여기도 어떤 코일이 있다고 해봐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코일에다가 이번에는 직류라는 거를 전압을 하나 갈고 여기다가 변화를 조금 주기 위해서 스위치를 달았다 해보자. 그리고 이 스위치가 딱 ON 하는 이 순간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때 이 전류 I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이 얘기죠. 그럼 전류가 이 닿는 순간만 보는 거예요. 닿는 순간 이 전류가 오른쪽 흘러갈 거니까 전류가 오른쪽 흘러가면 자석이 어떻게 돼요? 위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때 이 자석이 이 전류 때문에 이렇게 자석이 위로 향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쪽 코일에 어떤 전압을 닿아서 스위치를 딱 닿는 순간 전류 때문에 자석이 생겼는데 이쪽 코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죠? 아무 변화가 없는데 이 자석이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코일에서는 이 자석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라 하고 이때 이 자석이 반대 방향으로 너 나가라 하고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라는 것이 생겨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파이가 생겨버리면 이 코일에 자석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때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흘러가는 이 전류가 생긴다 얘기죠. 그럼 전류가 있다니까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압 E가 있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한쪽에만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변화를 주어졌을 때 다른 쪽에도 우리가 전압이 유기되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전자유도 법칙이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직류를 걸게 되면 얘는 직류 자체가 주파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 값이 계속 없지만 그냥 스위치 닿는 이 순간만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 교류라는 걸 달아버리면 교류를 우리가 이렇게 물결 표시로 표현합니다. 교류를 달아버리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얘가 자체가 파형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계속 우리가 변화값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계속 변화가 된다면 전류가 계속 흐를 거니까 변화값이 됐기 때문에 이 좌석값도 얘하고 변화값 때문에 얘도 오다. 여기에 전류가 계속 생긴다. 또는 전압이 E가 계속 유기가 돼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칙들을 우리가 전자유도 법칙이다 또는 변압기 원리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코일을 한 번 감았을 때 또 두 번 감았을 때 이 크기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 기기 시간에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우리가 원래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사각형 코일로 그래요. 이 코일로 그래갖고 1차 측에 몇 번 감았냐 2차 측에 몇 번 감았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전압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 법규 시간에 좀 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력발전소라든지 또는 화력발전소에서 만들 수 있는 이 전압들이 220V 또는 380V까지밖에 못 만들어내요. 근데 이 볼트들을 다 어떻게 돼? 변압기를 통해 갖고 승합시켜 갖고 여기에 22,900 또는 153 이런 식으로 전압을 껑충 띄워 갖고 우리가 송전 배전으로 전송해 준다는 얘기죠. 이런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변화값을 가지고 감은 횟수에 따라서 여기에 다운을 시키느냐 업을 시키느냐 이런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전봇대에 어떤 동그랗게 생긴 요 큰 이거 맨날 달려있잖아요. 이런 거
다 변압기예요, 변압기. 전선에 달려있는 전선은 22,900V가 이 변압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들어올 수 있는 220V로 다운시켜주겠다 얘기죠. 다 여기 안에는 뭐 있냐면 이렇게 건선수 코일이 이렇게 막 감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막 코일들이. 요거에 따라서 다운시키겠다 이 얘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그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 그림을 이렇게 줘요. 자, 어떤 통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고 한번 해보죠. 이거. 자, 그리고 여기에 자석을 N극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전류가 흐른지 안 흐른지 보기 위해서 검유기라는 거를 이렇게 달아본다 얘기예요. 그럼 전류가 흐르거나 전압이 뜨게 되면 이 검유기가 찌릿찌릿하고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석을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한다면 여기에 어떤 변화값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얘 자석을 줬다는 얘기, 자석을 주었다는 얘기는 주어지게 된다면 이 원래 코일 안에서는 얘가 방해하려는 마이너스 파이 값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파이 값이 마이너스 파이 값이 이렇게 생겨버리고 내가 얘 넣었다가 다시 빼버리면 내가 이 가해준 쪽이 이 노란 색깔 된다는 얘기죠. 노란 색깔 돼버리면 얘는 또 어떻게 다시 증가 쪽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자석이 계속 변화가 돼버린다면 이쪽에는 전류가 떠버리겠죠.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도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전류 값이 언제든지 물어보죠. 흘러가는 전류가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유도 전류 자체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자석이 올라가 버린다면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지? 전류가 이렇게 감싸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감싸는 얘기는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왼쪽. 전류 아이가 왼쪽 방향으로 가요라고 이런 문제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 방향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그 자석을 또 여기다가 갖다 댔을 때 이 자석이 어떻게 당겨가느냐 밀려나냐 이런 문제도 낼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자유도 법칙은 이렇게 변압기를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압 E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책임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하나는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 그럼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 방금 622 기전력이라는 전압의 이 크기를 결정한 법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러다이는 사람이 이 622 기전력의 크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한번 써본다면, 원래 시험 문제에서는 이 크기를 결정한 게 무엇이자 하게 되면 그냥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은 그냥 622 기전의 크기를 결정한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시 여기 우리가 문제 자체가 사지선담의 옳고 그름 판단하는 문제에서 이 말을 조금 길게 써주고 이 식도 요거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포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값을 뭐라고 쓸 거냐면, 우리가 이 세교하는 자속의 시간에 대한 우리가 감세율 또는 얘를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이 변화율에 비례한다라고 해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의 622 기전의 크기를 결정한 우리 이 식에 대한 이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면 얘네들을 또 하나 물어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의 첫 번째 되어 있는 렌즈의 법칙이 있어요. 그럼 렌즈의 법칙은 뭐냐 하게 되면, 방금 했던 이 622 기전력이 뭐냐면 방향을 결정하는 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방향을 결정하는 이 식도 자체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로써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에서, 말로써 물어본다면 얘는 세교 자속에 대해 세교 자속에 대한 방해하는 방향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내가 앵글 이렇게 넣어버리면 한번 두게 되면 자석이 생겨버리는데, 렌즈의 법칙이 만드는 건 뭐냐면 얘에 대한 이 방향이 다시 어디로? 거꾸로 간다 얘기죠. 내가 증가를 시켜주면 얘는 감소 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다시 빼버리면 감소 쪽인데 얘는 어디로? 다시 증가 쪽으로 되는 방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증가를 하면 감소하는 거로, 감소하면 증가하는 거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렌즈의 법칙의 622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식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두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622 기전력의
식을 한번 써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유기기전력 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n의 dt분의 d 파이라는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에서 잘 보세요. 자, 요 파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봤던 여러분들의 자속이라는 뜻이에요. 자속. 근데 여기 얘는 t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d 붙어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d가 변화율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미소, 거리 뭐 이렇게 했듯이 얘가 이제 변화율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자속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값을 가지게 된다면 여기 n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이 코일의 건순수를 얘기하는 건순수. 내가 몇 번 감았느냐에 따라서 요거에 따라서 자속이 더 커지고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이 전압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뜻하는 식이다 이 얘기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또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 방향을 결정해주는 이 렌즈에 버튼이 나온 역의 기전력의 뜻이에요. 내가 증가하면 감소한 쪽으로, 감소하면 증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가 그 방향을 또 결정하는 식이 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식이 얘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말로써 낸다 하게 되면 이렇게 말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말로써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자체가 이제 어떻게 물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9번 한번 보세요. 자, 두 개의 코일이 서로 근접시켰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 변화를 하게 되면 다른 쪽 코일의 유기 기전력이 발생하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발생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우리가 보시면 상호 결합도 있고 자체 유도도 있고 상호 결합, 상호 유도, 그 다음에 자체 결합 말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뭐로? 유도라고 되어 있는 이 말 찍어주면 되는 거에서 자체 유도다. 이 자체 유도라는 말 자체가 지금 전자 유도 법칙을 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00번 보시면 자, 자속의 변화에 의한 유기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방향 됐으니까 누구? 렌즈의 법칙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렌즈의 법칙 되는 거 답 1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101번 유도 기전력은 자신이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것을 나타낸 법칙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렌즈의 법칙 찍으시면 되겠죠. 방향, 무조건 방향 나오면 무조건 뭐냐면 렌즈예요. 렌즈. 102번 보세요. 이런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림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 문제. 자, 이 그림 문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문제 보면 자, 코일의 다음 그림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을 때 전 자석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얘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유도 전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류 따라가 보면 이 전류 값이 뒤로 감겨졌으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갈 거고 또 뒤로 감겨졌으니까 또 밑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자석 방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겨주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자석 파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방향되어 있는 이 방향에 대해서 가해주는 쪽이 어디? 여기 N극, 그죠? 들어가는 쪽이 어디? S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자석이 여기다 갖다 댔을 때 여기가 S극인데 얘가 어떻게 되냐 얘기예요. 그럼 힘이 어디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1번 방향으로. 답. 그래서 2번, 1번 방향이 아니라 2번 되어 있네요. 책에는 2번 방향 되는 거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문제가 이제 103번에는 그림과 같이 유도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자석의 동작 방향이 어디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그림 보니까 이 그림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여기 자석을 여기다 줬어요. 이제 여기다 주어주고 보니까 여기가 S N극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N극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여기 S극이 어디로? 땡극이지.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 1번 방향이다 하고 답 찍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다음 문제도 보세요. 그림과 같은 철심의 코일을 감고 스위치를 여는 이 순간 자, 자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합니까?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스위치라는 말이 굉장히 좀 헷갈려요.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고 영문하고 좀 헷갈립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스위치를 온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닫았다 이런 얘기예요. 스위치 닫았다. 이게 온이에요. 근데 스위치를 오프했다. 그럼 얘는 우리나라 말로는 열었다예요. 열었다.
껐다는 얘기지.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닫았다 해갖고 얘가 5%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영어고 얘는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래서 반대가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얘가 지금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진 어떤 코일을 이렇게 감았네요. 위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고 여기에 스위치 달려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긴 쪽이 왼쪽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이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갈 건데, 스위치 닫았을 때, 지금 닫았을 때, 이렇게 간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향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밑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자석이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 자석이 이렇게 오른쪽 가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스위치를 ON 했을 때 보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OFF 했을 때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OFF를 시켜버리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OFF 시켰대요. 그럼 이 자석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겠지. 맞아요? 얘는 스위치를 ON 했을 때 자석이 이렇게 흐르니까 당연히 스위치를 OFF 시키면 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파이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석 방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답 몇 번? 잠깐만. 스위치를 오는 순간 자석의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A 방향인데 답이 B로 돼 있네. 자석 방향 잘못 봤나? 스위치를 스위치를 여는 순간 이게 좀 헷갈릴 텐데 잠깐만. 가해지게 되면 이쪽으로, 그리고 열어버리면 얘가 가해진 거, 얘가 이렇게 보자. 파이 다시라 본다면 얘는 감소, 얘는 증가. 그럼 얘가 스위치를 오프 시켜버리면 얘가 반대되니까 이쪽으로 가버리면 얘가 오히려 감소가 되는 거고 얘가 오히려 증가. B쪽이네. 자, 제가 처음은 좀 잘못 들었네. 자, 보세요. ON 시켜버리면 얘가 오른쪽 간다는 거 아까 했었고요. 그럼 얘는 유도되는 이 자석이 어떻게 다시 렌즈 방향에서 반대로 간다 얘기죠. 근데 얘가 우리가 다시 오프 시켜버리면 얘가 거꾸로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유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밑에. 그럼 얘가 지금 물어본 게 여는 순간 자석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으니까 답 B 방향 찍어주면 되겠지. 여기 좀 헷갈렸네, 저거.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아까 제가 저 크기 얘기했던 그 크기값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105번 한번 보세요. 전자유도 현상에서 의하여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패러데이 법칙 되는 거 2번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유도에 의해서 어떤 회로에 생기는 이 기전력은 이 회로와 세교하는 자석의 증가 또는 감소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이 법칙은 무슨 법칙입니까?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세교의 자석에 대해 시간에 대한 감소율 또는 변화율에서 비례한다. 얘가 변화율 자체가 증가 또는 감소라는 뜻이니까 비례하고 되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더라.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되는 거 답 찍어보시면 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7번.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1, 매초 변화량 코일의 2에 대해서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코일이 지나는 땡에서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이게 뭐냐고 물었으니까 20 여기 있네요. 위에는 자속이 되겠죠. 자속의 매초 변화량에 대해서 우리가 코일에 뭐 한다. 얘네들은 우리가 답을 찍어주면 요거 건수에 대해서 비례하고 있더라. 얘는 시간에 대해서 자속의 변화를 비례하고 얘도 비례하고 있더라. 그래서 답 찍어보시면 자속과 건수 되는 거 2번에 있어요. 그 다음에 108번. 유도 기전력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유도 기전력이니까 자 1번. 세교 자속에 대해서 1.6승 비례한다. 여기 1.6승 써온 거 없죠? 1번 틀렸고요. 2번 세교 자속 시간에 대해 변화에 대해서 비례한다. 자, 세교 자속에 대해서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비례한다. 일단은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그 말이니까 맞는 얘기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교 자속에 대해서 반비한다. 자속 위에 있으니까 비례하는 거고. 4번 세교 자속에 대해서 비례하고 있더라. 세교 자속에 대해서 비례하고 있다. 얘도 맞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번을 찍느냐 아니면 답을 4번 찍느냐 이게 문제인데, 얘가 지금 물어본 거는 자체 이제 세교 자속에 대한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비례한다. 근데 이거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해요. 답이 2번, 4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보니까 시간 자속의 시간에 대해서 변화에 비례한다. 세교 자속에 비례한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1번, 2번하고 4번 답.
108번에 답 2번하고 4번이에요. 여러분들 가갖고 시험 문제 이거 봤는데 무조건 답을 4번이라 찍었다. 그러면 틀릴 가능성도 없다는 얘기예요. 둘 다 맞게 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둘 다 맞아요. 시간 자석에 대해 시간에 대해서 감소의 변을 비례한다. 이 자체니까. 답 2번, 4번이에요, 이거. 따로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109번. 다음 설명 중에 틀린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1번 앙펠의 오름나사 법칙 하게 되면 좀 길게 써져 있지만 한번 읽어보죠. 전류의 방향을 오름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때 발생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름나사 회전 방향이 된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우리가 방향을 설정한 거 이렇게 오른쪽으로 흘러간다 했었죠. 이 설명한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 2번 자 렌즈의 법칙 하게 되면 유도 기전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을 발생한다. 방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은 자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에 지나는 자석의 매초 변화량과 자 코일의 건수에 대해서 비례하고 있더라. 요거 자석이 쇠교하는 요 시간에 대해서 똑같이 비례하고 있더라.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4번 쿨롱의 법칙.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력의 크기는 자, 양 자극의 세개의 곱에 비례하고 자극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비례가 아니라 밑에는 반비례한다 했어야죠. 그래서 거리에선 제곱에 반비례한다. 답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10번. 2초 동안에 이 외부에 자석이 변화를 할 때 유도되는 이 기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단 n은 1로 계산하라. 건수를 1로 줬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2초 그리고 이 외부라는 자석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 2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대입해보면 얘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d파이만 넣으시면 되겠죠? dt 주어진 게 2초 동안 했으니까 2초. d파이가 주어진 게 지금 이 외부 줬으니까 2. 다시 하면 마이너스 1V 되는 거 답 찍어주면 되겠네요. 근데 답 마이너스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1V 되는 거 크기만 보는 거니까 1짜리 찍어주면 되겠죠. 답 1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111번에 건수가 200인 코일에서 0.1초 사이에서 0.4 외부 자석으로 변화한다면 이때 코일에 발생되는 이 기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얘기죠. 2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에서 마이너스에 자 건수가 지금 200해 줬으니까 200 대입하시고요. 그리고 dt 시간이니까 시간이 0.1초 그리고 자석이 0.4로 변화를 한대요. 그럼 이렇게 놓고 그냥 계산기만 누르시면 되겠죠. 계산기 빵 눌러보시면 답 800이 나올 거고요. 답 3번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112번 1회 감은 코일에 지나가는 자석이 100분의 1 세컨드 동안에 0.3 외부에서 0.5 외부로 증가하였다면 자 유도되는 이 기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처럼 똑같이 2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예요. 근데 여기서 주어진 식을 보니까 자 n은 건선수인데 n의 건선수가 1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곱하기 dt 보니까 dt는 얘가 100분의 1 세컨드 동안 했으니까 100분의 1이죠. 자 문제는 뭐냐? 이게 d파이라는 얘기예요. d파이 값이 두 개예요. 지금 얘가 뭐라 했냐면 0.3에서 0.5로 증가했다. 0.3이었는데 0.5로 변화율을 가졌다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d파이인 거는 변화율 값을 넣는 건데 이렇게 변화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차를 해갖고 변화된 값을 누르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0.3에서 0.5를 빼야 되는지 0.5를 0.3을 빼야 되는지 요거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할 때 뒤에서 앞에 거 빼주시면 돼요. 나중을 처음 걸로 빼주는 겁니다. 나중을 처음 걸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0.5 빼기 0.3 하시면 0.2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계산기 빵 눌러보면 답 나오겠죠. 답 3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이야 그냥 20V입니다. 답을 찍어봤지만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썼던 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에 마이너스 되어 있죠. 가나다에 만약에 20짜리가 있고 마이너스 20짜리가 있다면 여러분 답을 무조건 마이너스 20을 찍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여기 20밖에 없다면 아 얘는 그냥 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뭐만 본다. 크기만 보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크기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실수로 0.3에서 0.5를 빼버려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0.2가 돼버린다면 여기가 플러스 값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답을 봤더니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플러스 값을 찍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틀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변화를 했다. 감소가 됐든 증가됐든 어쨌든 변화값을 물어봤다면
항상 우리가 변화된 그 값 차를 누는데 항상 뒤에서 앞에 거를 빼준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3번. 얘도 같은 거죠. 자, 감은 횟수가 30회, 코일가 세교하는 자속이 0.2초 세컨 동안에 0.2 외부에서 0.15 외부로 변화를 하였을 때의 기준력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써보죠. 2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파이에서, 자, 건수가 30회 줬으니까 마이너스 30 곱하기 dt 보니까 얘가 0.2초. 근데 이 d파이가 또 문제죠. 이 d파이가 뭐라고 하냐면 0.2 외부에서 0.15 외부로 줄어들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변화된 값을 넣는데 이 변화된 값이 0.05지만 어떻게 넣는다? 뒤에서 앞에 걸 빼주라 했어요. 마이너스 값으로.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답이 플러스 값으로 나오는 7.5가 나오겠죠. 그래서 7.5 되는 거 답 3번 찍으시면 되겠네요. 시간은 10분 남았고, 그러면 플레이밍 오른손 법칙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밑에 것도 보죠. 밑에 건 이제 도체 운동에 의한 유도 기전력인데, 뒤에 보시게 되면 뒤에 플레이밍 오른손 법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플레이밍 오른손 법칙이니까 아예 플레이밍 오른손 법칙으로 정리를 해버리죠. 자, 아까 배웠던 건 우리가 플레이밍 왼손 법칙이라고 배웠었고, 이번에는 오른손입니다. 자, 왼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자견에 도체를 넣고 도체에다 전류를 흘려주면 그 도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플레이밍 왼손 법칙을 했었고, 오른손 법칙은 뭐냐면 똑같아요. 어떤 자견에 도체를 넣고 우리가 거기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도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일 건데, 그 움직이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갑자기 거기다 자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끊어버렸더니 어떻게 되면 여기에 도체 전압이 발생됐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플레이ing 사람이 좀 우연히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도체내, 도체내 자기내죠. 자기내 이 도체를 놓고 우리가 도체를 놓고 하게 되면 자기내 도체를 놓고 좀 예쁜 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이 도체를 이동 시 이 자석을 끊어 이 도체의 전압이 유기되는 현상이다. 이것을 우리가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엇을 가지고 응용한 기기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는 플레밍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예요. 발전기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플레밍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고 플레밍 왼손 법칙은 전동기였고, 그 다음에 전자유도 법칙은 변압기였습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발전기 원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그려볼 수 있겠죠. 오른손이니까 또 오른손을 그려보자 얘기예요. 자, 제가 그림은 좀 못 그리지만 좀 예쁘게 봐주세요. 자, 여기 엄지도 이쪽 방향으로, 검지하고 이렇게 직각, 그리고 이 중지하고도 이렇게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만 했어요. 이렇게만. 근데 이렇게만 했었는데 최근에 근래 들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손바닥 모양을 우리가 중지로 다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또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엄지랑 또 검지랑 이 중지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뭐냐면 이 B가 앞에 했던 자석이에요. 자기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이 전류였죠. 근데 얘가 지금 전압이 뜬다면서, 그죠? 여기가 전압값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겠어요? 앞에 했을 때 왼손은 힘이었잖아요. 그럼 얘는 도체가 이동한다면서, 그죠? 이동해서 자석을 끄는 거니까 여기가 그 이동하는 이 속도예요. 이동하는 방향. 이동 방향 또는 속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오른손보다 왼손보다 오른손 하다 보면은 오른손이 더 꼬여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엄지손가락을 검지손가락으로 우리가 감았을 때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오른손을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을 감았을 때 나오는 엄지손가락 방향이 전압방이라고도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봤을 때 얘를 이쪽으로 감아버리는 거예요. 감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엄지손가락이 전압방이라고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맞는 건 아니고 다 이렇게 교정된 이 식이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 오른손 법칙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똑같이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하죠. 발전기 그림. 자, 여기 N극이 있고요. 그러면 자기율선이 나가니까 H 또는 파이 또는 자성밀도 B가 나간다고 보죠. 자, 그림은 그냥 간단히 다 그릴 겁니다. 자, 얘는 도체가 또 있어요. 이 도체와 이 작에 이루는 이 각을 또 세타라고 한번 해보고 이 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길이가 있겠죠. L메타.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이 이동을 했을 때 보는 거니까 이 전압이 이제 들어가느냐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도체를 가지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는 분 전동기는 어디로 흘러요? 전동기는 원래가 왼쪽이죠. 기기실 다 배우셨을 거예요. 발전기는 오른쪽이에요. 그죠?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발전기입니다. 그럼 얘도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얘가 V라는 속도가 이렇게 흐르면 되겠고 얘는 여기 위로 V라는 속도를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V메타 세컨만큼. 그러면 이제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오른손 갖고 하는 거니까 자, 좀 꼬일 테지만 자, 엄지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자기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압은 어떻게 돼요?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된다는 얘기예요. 도트. 그럼 얘는 반대니까 크로스 된 대로 내가 들어가는 전류가 생긴다 얘기죠. 그래서 이 전압을 한번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래요. 자, 이 공식 내가 외워주세요. B, L, V의 사인 세타 값으로. 자, 이 B는 아까 했던 뭐냐면 자소밀도 값이니까 그 자소밀도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뮤 H라고 쓸 수 있고 L의 V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도 쓸 수 있겠죠. 요거 V는 아까 했던 뭐냐면 지금 여기 했던 메타퍼세크를 가지고 있는 속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도. 그래서 속도 값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또 기술산업기사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또 벡터 값을 표현하게 되면 V 크로스 B 벡터 해서 가로 닫고 해서 L값 이렇게 보시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얘는 나중에 보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요 위에 두 개 거를 물어본다 얘기죠. 자, 그리고 이 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보죠. 앞에서 했던 우리가 왼손 법칙입니다 라고 한다면 F로 뭐라 쓰냐면 FBI의 L의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이 힘값을 배웠어요. 그죠? 사인 세타 이렇게 힘값을 배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전압하고 공식을 봤더니 여기 자소밀도 있고요, 여기 자소밀도 있어요. 그죠? 여기 L값이 있고요, 얘도 L값이 있고 얘도 사인 세타인데 얘도 사인 세타예요. 그죠? 세 개가 같은 값이에요 지금. 그러면 같은 값이니까 얘를 가지고 B, L, 사인, 세타는 해버리면 전류 I가 내려가 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나눗셈이니까 I분의 F가 돼버린다 이 뜻이네요. 그럼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 전압 E는 I분의 F에다가 속도 V를 곱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상 어차피 얘네들은 왼손 법칙과 오른 법칙은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사실. 얘가 어차피 자기네 도체를 넣고 도체를 우리가 전류 흘려주면 도체가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전류나 자석을 끊어주게 되면 그 도체에 전압이 유기되는 현상이니까 같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힘이 있고 전류가 있고 속도가 있다면 여기 전압도 E도 구할 수 있다라는 식이 또 완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다 하게 되면 원래는 얘네들 가지고 물어볼 테지만 혹여나 물어본다면 얘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얘도 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면 얘는 왼손 오른손 짬뽕 공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뒤로 넘겨보시면 114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에서 도체 1, 2가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B금 부분의 넓이는 증가를 하여서 1, 2, 그리고 3, 4 되는 코일의 폐회로 자석은 증가하는 것이 되어 코일의 전압이 발생한다.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전압 방향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우리 중지, 그죠? 이 중지 방향을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림을 보세요. 자, 도체가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있었어요. 지금 맞아요? 여기 있는 이 부분에 1, 2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1-2- 여기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동했다니까 여기가 V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보시게 된다면 자소밀도 B 값이 지금 위로 향하고 있어라고 지금 보이시나요? 그럼 잘 보시면 요 위로 방향으로 자소밀도 B가 이렇게 가해지고 있어라고 지금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 나왔죠? 오른손 하면 되겠네요. 자, 속도가 지금 엄지잖아요. 그죠? 엄지고 이 자소밀도가 지금 검지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가고 있는 데서 전화 못 한다. 들어가고 있더라.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그림이 이치적인 거니까 여기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럼 그 들어가고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표시를 할 때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2번에서 1번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2번에서 1번으로 들어간다. 되는 거 답이 2번에 있다 얘기죠.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115번. 발전기의 유도 전압의 방향을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발전기 나왔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발전기 딱 나오면 무슨 뜻? 요거. 플레밍 오른손 법칙 이거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쓰면 플레밍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116번.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서 세 번째 손가락 방향은 무엇입니까? 요거 중지 물어봤다는 얘기네요. 누구? 전압이더라. 전압되는 거. 답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117번. 플레임의 오른손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이 손가락은 무엇입니까?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래요. 그럼 누구 이거? 방금 했던 대로. 전압 얘잖아요. 중지. 118번. 플레임의 오른손 법칙에서 따르는 기전력에 발생하는 이 기기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뭐 찍어야 돼요? 발전기. 직류가 됐든 교류가 됐든 일단 발전기 찍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그 다음에 119번. 자, 자소밀도가 B고 이 중에 길이가 Lm, 도체가 B에 직각으로 V, 메타퍼세크의 속도로 운동할 때 도선에서 유기되는 이 기전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럼 요거 식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이 식이 지금 2가 B, L, V의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이 전압이 이만큼 뜬다고 했는데 조건에서 이 직각으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이 직각은 여기가 90도라는 얘기네요. 그럼 사인 90도는 1이니까 여기 이렇게 삭제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LV 되는 거 답 찍으시면 되겠죠. 답 2번 찍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20번. 자, 길이가 10cm의 도선이 자소밀도 1 웨버/m 제곱의 평등 자장 안에서 자석과 수직 방향으로 3초 동안에 자 12m 이동을 하였다. 자, 이때 유도되는 이 기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대로 전압 물어봤기 때문에 전압 2는 B, L, V의 사인 세타 값이에요. 자, 이제 값을 써보면 자소밀도 B 값은 얘가 주어진 게 1 웨버/m 제곱 줬으니까 그냥 1이죠. 그리고 도체의 길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10cm 줬으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V 값은 버리고 자, 사인 세타 값. 얘가 뭐라고 하면 이 자석과 무슨 방향? 수직 방향. 수직했으니까 사인 얘도 90도라는 뜻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V라는 거예요, V. 자, V 값 잘 보세요. V라는 거를 우리가 단위를 봤을 때 단위가 뭘로? 메타퍼세크예요. 메타퍼세크라는 얘기 뭐예요, 이거? 1초 동안에 내가 몇 미터를 갈 수 있느냐라는 뜻이 이 속도란 얘기죠. 그럼 지금 주어진 게 시간 얼마 줬어요? 3초. 거리는 12라고 줘. 그러면 12 나누기 3초는 뜻이네요. 그죠? 그럼 얘 속도가 얼마? 4 메타퍼세크라고. 그럼 여기다 곱하기 4 하시면 되겠네요. 이걸 놓고 계산기 빵 눌러보시면 답 2번 나오겠죠. 120번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 기사 공부하실 때 이런 거 까먹지 않고 그냥 오시게 된다면 그때 가서 이거 공부 다시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니까 안 하셔도 되고 거기에 추가되는 것만 더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왕 하실 때 정리 좀 잘 해두셔갖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인덕턴스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